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월 3일 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에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째서 자칫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작전을 지시했을까요? 겉으로는 마약 밀매, 독재와 인권 탄압이라는 이유들이 나열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이토록 집요하게 압박해왔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볼까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냐고요? 약 3,030억 배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석유하면 떠오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672억 배럴을 가지고 있으니까 베네수엘라가 더 많은 거죠.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7%를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석유가 넘쳐나는 나라인데 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지금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하루 35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했고 미국의 최대 석유 공급원이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5년 현재 하루 생산량이 110만 배럴밖에 안 됩니다. 전성기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세계 생산량의 고작 1%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출액입니다. 2023년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액은 40억 달러였습니다. 같은 해 사우디아라비아는 1810억 달러, 미국은 125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석유가 넘쳐나는데 돈을 벌지 못하는 역설.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의 현실입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국유화와 정치적 개입. 1999년 우고 차베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사회주의 혁명을 내세우며 석유 산업을 완전히 국가 통제하에 두려고 했죠. 외국 석유 회사들의 지분을 강제로 축소시켰고 국영 석유회사 PDVSA를 완전히 정부 산하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2002년 PDVSA 직원들이 차베스 정부의 반발에 대규모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자 차베스는 수천 명의 전문 인력을 한꺼번에 해고해버렸습니다. 석유 산업의 핵심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죠. 그리고 그 자리를 정치적 충성파들로 채웠습니다. 전문성보다 충성심이 우선이었던 거죠. 당연히 생산성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둘째, 투자 부족과 인프라 붕괴. 차베스의 급진적인 국유화 정책으로 외국 자본과 기술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거대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났죠. 문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쉽게 뽑을 수 있는 석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리노코 벨트라는 지역에 막대한 석유가 묻혀있긴 한데 이게 초중진류라고 해서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채굴하기 어려운 석유입니다. 이런 석유를 뽑아내고 정제하려면 첨단 기술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들이 다 떠나버렸고 정부는 석유 수입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쏟아부으느라 정작 석유 산업에 재투자를 안 했습니다. 결국 시추 설비 노후화, 정유시설 고장, 기술 인력 부족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셋째, 유가 폭락과 경제 제재. 2014년 국제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유가가 50달러 밑으로 떨어졌죠. 석유 수출에만 의존하던 베네수엘라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7년과 2019년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석유 수출을 막아버린 거죠. 주요 수출 시장이던 미국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 같은 나라로 눈을 돌렸지만 이미 생산량 자체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16년부터 초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물가가 연간 수만 %씩 올랐죠. 2018년에는 100만 %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아침에 1,000원 하던 빵이 저녁에는 만원이 되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완전히 붕괴했고 국민들의 저축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경제 규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5%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반 이상이 월 100달러 이하로 생활합니다. 기본적인 식료품과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전기와 물 공급도 불안정합니다. 한때 중남미에서 잘 살던 나라가 이제는 최빈국 수준으로 추락했죠.
지난 몇 년간 베네수엘라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추정되는 난민의 수는 약 800만 명입니다. 이는 시리아 난민 사태에 맞먹는 규모죠.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주변국들이 베네수엘라 난민들로 넘쳐나고 있고 유엔은 이를 서방구 역사상 유례없는 난민 위기라고 부릅니다. 석유는 많은데 국민은 탈출한다.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자원의 역설입니다. 풍부한 자원이 오히려 국가를 망치는 경우죠. 베네수엘라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베네수엘라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라는 여성입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의 저명한 정치인이자 민주화 운동가입니다. 국회의원을 지냈고 차베스 시절부터 일관되게 사회주의 정권에 반대해온 인물이죠. 2014년 그녀는 반정부 시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정부는 그녀를 망명시키려 했지만 마차도는 굴하지 않고 베네수엘라에 남았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베네수엘라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게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2023년 야권은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차도가 압도적인 득표로 야권 단일 후보가 되었죠.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마두로 독재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부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마차도의 출마를 금지한 거죠. 법적으로 그녀가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차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출마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야당 후보를 지지하며 민주화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겁니다. 분열되었던 야권을 통합하고 국민에게 평화적 저항의 희망을 불어넣은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이 노벨 평화상은 단순한 개인의 영예가 아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 전체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었죠. 그녀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 위기임을 보여줍니다. 독재 정권이 어떻게 국민의 의지를 짓밟고 선거를 조작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지를 생생히 증명하는 사례죠. 마차도의 노벨 평화상은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문제를 진지하게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마차도를 민주화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은 정말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역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한때 우호적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중요한 석유 공급원이었고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 큰 이익을 얻었죠. 그런데 모든 게 바뀐 순간이 있습니다. 1999년 우고 차베스의 등장입니다. 차베스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가난한 국민들에게 21세기 사회주의를 약속하며 집권했죠. 그리고 그는 노골적으로 반미를 외쳤습니다.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다. 우리는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차베스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고립시켜온 쿠바를 적극 지원한 거죠. 더 나아가 이란, 러시아 같은 미국의 적대국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반미 전선을 구축한 겁니다. 석유 정책에서도 미국과 충돌했습니다. 오펙에서 감산을 주도하며 유가를 끌어올렸죠. 이는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행위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차베스는 자신의 뒷마당인 중남미에서 도전장을 내민 꼴찌거리였습니다. 2002년 베네수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차베스를 축출하려는 시도였죠. 쿠데타는 48시간 만에 실패했지만 여기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미국이 쿠데타 배후에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정부는 쿠데타 초기에 사실상 쿠데타 세력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차베스가 복권된 후에야 입장을 바꿨죠. 이 사건 이후 차베스의 반미 감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차베스는 공개 석상에서 미국 대통령을 악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극도로 무례한 발언이었지만 차베스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하고 그의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집권했습니다. 마두로는 차베스만큼의 카리스마는 없었지만 반미 노선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화되었죠. 미국은 왜 베네수엘라를 적대시할까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렇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마두로 정권이 마약 밀매에 연루되어 있으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독재와 부패는 명백한 사실이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첫째, 이념의 충돌.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쿠바 혁명 이후 서방구에서 다시 등장한 반미 사회주의 국가죠. 미국은 자신의 뒷마당에서 이런 도전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패권 경쟁. 베네수엘라는 러시아, 중국, 이란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군사자산을 배치했고 중국은 막대한 차관을 제공했죠. 미국의 경쟁국들이 중남미의 교두보를 마련한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위협이었습니다. 셋째, 석유. 차베스는 미국 석유 기업들의 이권을 몰수했습니다. 외국 자본을 추방했죠. 미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누려온 이익이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영향력 밖에 있다는 건 전략적으로 큰 손실이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다시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위해 마두로는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옵션에는 군사 개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집권한 후 그 위협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8년 마두로가 논란 속에 재선되었습니다. 야권과 국제사회는 부정선거라고 규탄했죠. 2019년 1월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가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이 즉각 과이도를 정통 대통령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들도 미국을 따라 과이도를 인정했죠. 한 나라에 두 명의 대통령이 생긴 겁니다. 국제법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미국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마두로를 고립시키고 축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정조준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제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 이런 제재의 효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은 급감했고 외화 수입이 끊겼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던 경제가 더 빠르게 붕괴했죠. 일부에서는 이런 제재가 베네수엘라 국민들만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식량과 의약품 부족이 더 심각해졌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독재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3월 미국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와 고위 관료들을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 정권은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과 결탁해 미국으로 코카인을 밀수해왔다. 이들은 사실상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의 체포에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액수입니다. 보통 테러리스트나 국제범죄자에게나 거는 금액이죠. 미국은 왜 마약 혐의를 들고 나왔을까요? 첫째, 미국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독재자를 축출한다는 명분보다 마약 밀매자를 잡는다는 명분이 미국 국민들에게 더 먹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수십 년간 벌여왔습니다. 마약 문제는 미국 사회의 큰 골칫거리죠.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에 마약을 퍼뜨린다는 프레임은 강력한 정당화 논리가 됩니다. 둘째,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단순히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법상 불법이니까요. 하지만 마약 밀매와 테러는 다릅니다. 국제범죄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작전도 정당화할 수 있죠. 과거 미국이 파나마의 노리에가 장군을 체포할 때도 마약 혐의를 이유로 군사 개입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도 같은 방식을 쓰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두로 정권이 정말로 마약 밀매에 연루되어 있을까요? 증거는 불명확합니다. 미국 정부는 몇 가지 정황을 제시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죠. 일부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일부 군부와 관료가 마약 밀매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마두로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약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증거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권 교체를 결심했다면 마약 혐의는 그저 명분일 뿐이니까요.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베네수엘라에 집착하는 걸까요? 민주주의, 마약, 물론 그것도 이유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석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셰일 혁명 덕분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는 석유를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왜 베네수엘라에 석유가 필요한 걸까요?
여기에 중질류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석유라고 하면 검은 액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석유마다 성질이 천차만별입니다. 석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경질류. 점도가 낮고 흐름이 원활합니다. 마치 스무디처럼 부드럽죠. 정제하기 쉽고 휘발유나 디젤을 만들기 좋습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중지류. 우리가 흔히 아는 검은 석유의 이미지입니다. 적당한 점도를 가지고 있죠. 마지막, 초중지류. 점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타르나 아스팔트처럼 끈적끈적합니다. 채굴하고 정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석유가 대표적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생산하는 석유는 대부분 경질류입니다. 엄청난 양을 뽑아내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정유시설은 초중질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멕시코만 연안에 있는 대형 정유시설들은 수십 년 전에 초중질류 정제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에서 초중질류를 많이 수입했거든요. 그럼 정유시설을 경질 유용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유시설을 전환하는 데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과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미 투자한 시설을 버리고 새로 짓는 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초중질류를 계속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과거 미국 전체 원유 수입 중 초중질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입니다. 국내에서 경질류를 펑펑 뽑아내니까 상대적으로 초중질류가 부족해진 겁니다. 그런데 정유시설은 초중질류를 원하니까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미국은 초중질류를 어디서 수입할까요? 전통적으로 세 곳이었습니다. 캐나다, 베네수엘라, 그리고 멕시코. 그런데 베네수엘라와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수입이 거의 0이 되었습니다. 그 공백을 캐나다가 메우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미국 전체 석유 수입의 61%를 차지합니다. 과거 15%였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증가죠. 캐나다는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이니까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 캐나다와 무역 분쟁이 생기거나 캐나다 내에서 생산 문제가 생기면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초중질유이고 지리적으로도 미국과 가깝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은 미미합니다. 하루 110만 배럴에 불과하죠. 하지만 잠재력이 문제입니다. 만약 베네수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미국 기업들이 다시 들어가서 투자하면 베네수엘라는 다시 세계 주요 산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석유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 석유 기업들이 다시 베네수엘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은 석유 때문에 수많은 전쟁과 개입을 해왔습니다. 이라크 전쟁, 리비아 개입, 이란과의 갈등 등 베네수엘라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건을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 인권,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석유 확보 전쟁입니다. 미국은 자국 정유 시설에 필요한 초중질유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에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현대 국제 정치와 에너지 전쟁의 축소판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말 뒤에 석유라는 검은 금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될지, 미국의 전략이 성공할지, 그리고 국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미국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주권 침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머선띠리고였습니다.